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 기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한 랭킹 소개에 앞서서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전북 군산 어총도 서남서쪽 124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데요. 다만 먼 해역에서 발생해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며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인데요. 정부가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 잠시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880명 나왔습니다. 지난달 7일 1,212명이 나온 이후 46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단계 거리두기 강화에도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어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식당, 카페가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의 비중이 좀 가장 큰 편이고,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방역적 취약성들을 고려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 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네, 교수님 원래 당초 추석 전 한 달 정도 더 연장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 2주 더 연장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2주 안에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지금의 백신 접종률이 조금 올라갈 거고요. 정부가 지금 4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이 단계에서 내리게 되면 확산세가 올라가는 게 시뮬레이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되 더 강화를 하기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더 강화는 못할 거고,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고위험군의 위중증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방역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조금 전 준비한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포함되면 저녁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9시로 오히려 1시간이 당겨졌어요. 이건 기준을 강화한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완화한 건가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강화가 된 거고요. 인원수로는 완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인원수도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2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죠. 기존에 이제 모임을 하시던 분들이 밤에 못 모이니까 낮에 낮술이나 모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식적으로 밤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또 젊은 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그 주점이나 이런 데는 9시 이후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아주 몇 개월씩 갈 게 아니고 아마도 2달 정도가 지나면 분명히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만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방역을 이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업 제한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가장 혼란을 겪는 분들은 아마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0시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그 1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더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1시간 줄어졌다고 직원들 인건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다 저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공무원들 봉급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니네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뭐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체감하기에는 뭐 한 5시간 정도 줄어드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인원 규제, 시간 제한까지 겹쳐버리니까. 네, 하 기자 목소리에서 정말 막막함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정부는 이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적하는 부분이 일단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을 마치고도 2주가 지나야 하고 또 현재 고령 그 층에서의 접종 완료가 많지 젊은 층에서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님을 끄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줄였으니까 뭐 큰 차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9시까지 영업을 종료하면요 8시 이전에 음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8시 이전에 곧 문 닫을 거니까 음식 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저녁을 먹으러 와서 대개 저녁 먹으러 오는 사람은 식사하고 술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10시도 모자란데 9시까지 해놓으면 손님이 단순히 1시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손님의 줄어드는 숫자는 저는 비율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1차 접종자는 약 50%가 좀 안 되지만은 2차 접종까지 하면 21.6%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2차 접종자는 극히 적은 숫자예요. 근데 되게 20대에서 50대 이 사이에서 대부분 사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사람들 설령 2차 접종자까지 그 사람은 4명까지 늘려준다?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집단 발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특히 뭐 룸사롱이라든지 뭐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막아서 접촉을 제한해서 전체 확진 환자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전 사회에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옥죄인다고 해서 전체 확진 환자가 줄이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1% 가까이 우리가 사망률이 있었던 초기하고 달리 이미 사망률이 0.35%까지 내려왔거든요. 또 그리고 20대에서 40대의 사망률은 이미 0.1%도 안 됩니다. 0.1%는 독감의 사망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확진 환자를 줄이자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도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중수본하고 방대본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서로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교수님, 전문가들 의견은 물론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체계를 풀면 오히려 급속히 코로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역 체계를 묶어두는 것으로 과연 확진자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가는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와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올렸고 영국은 방역을 완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올렸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싱가포르는 사망자가 거의 없고 치사율이 0.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한 수백 명 정도 치사율이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도 3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은 저는 싱가포르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모델로 가려면 지금의 방역을 유지하면서 10월까지 되면 대부분 고위험군들이 2차 접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시기를 말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시면 생활치료시설에서 그냥 사망하시는 사례가 있고 예. 위중증자가 젊은 층이 많아요. 그 말은 아직은 독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갑자기 특히 델타는 위중증자나 입원율이 2.6배 이상 높고 우리가 3초에 감염이 된다든지 KF 마스크를 써도 감염이 되고 우리가 3차로 N차 감염이 가면 이게 거의 30배가 늘어납니다. 예. 감염률이.
그렇다면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 경고 치료제가 아마 지금 임상 3상이 끝나서 아마 그 각 나라에서 긴급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그 항체 치료제를 그 주사 센터를 많이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해서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치료시설에서 맞으면 제일 좋은데 설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다면 외래에서 환자들이 예약을 해서 주사센터에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가서 자가 치료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병상도 유지가 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념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 그 기간을 유지를 해주게 되면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서 중증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허가 주점에는 벽 뒤로 비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당시의 단속 영상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벽돌문 위에 벽을 손으로 밀자, 문을 열자 단속 경찰관이 찾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비밀 공간 속에 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남녀, 손님과 여성 종업원 3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불법 유흥주점 단속을 피해서 지하에 비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손님과 여성 종업원 4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최혁진 변호사님,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불법 영업을 하면 처벌이 별로 엄하지 않은가 봐요?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손님도 그렇고 업주도 그렇고 처벌을 받는데,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벌이 벌금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업주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법이 있냐면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제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 군수 등은 영업 질서 선량한 풍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영업 시간 및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좀 그 업주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지 않는가 싶고, 정말로 제 주위에 뭐 후배들, 식당 하는 후배들 여럿 있는데 네. 하루하루 피가 말리거든요. 그런데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네.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와의 공존 과연 가능할지, 백신 접종률은 빨리 높여야 될 테고 치료제 개발도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천은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한 랭킹은 언론중재법 폭주. 비공개 결정을 안 했잖아. 그렇게 중요하면 비공개 결정을 해. 국민들 눈을 가리고 해. 확실하게 임방독대 민주당은 말씀해라. 언론방송 언론방송 민주당은 중단하라. 중단하라. 의견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축조 있게 축조 심사를 심도 있게. 위원장님, 표결에 대한 의사를 저희 하지도 않고서는 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경법이 아니라 민주당 의견에만 갖다 붙이는 법입니까? 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그런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야당은 입법 폭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확연한 입장 차이 직접 들어보시죠. 그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딱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법은 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시킨 야당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언론중재법을 국민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뺐습니다. 뭘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요? 하정대 기자, 지금 야당 주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결국 권력 비판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송영길 대표는 언론 재갈 물리기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걸 사실 얘기하면 언론인이니까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5배까지 이렇게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배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징벌적인 걸 하게 되더라도 공인하고 일반인을 구분을 완전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공인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공적인 관심이 있는 내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언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 감시 기능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거를 충분히 보상해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저는 이것이 무슨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언론은 사실은 동아일보에 하루에 나가는 기사가 한 250개, 300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일 오본해가지고 하나씩 정정보도하는 거 매일 하나 없습니다. 한 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무죄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사를 해서 무죄나는 비율이 1심에서는 5.8%고요. 2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0.71%입니다. 우리 오히려 언론의 기사보다도 무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많다고 수사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게다가 수사라고 하는 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국가가 돈을 대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민간 기업이 그것도 하루 안에 취재를 해서 기자들이 하는 건데 이거는 항상 오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는 겁니다. 몇 달간 수사해도 그게 수사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짧은 시간 안에 기사를 써야 되는 기자들로서 이게 설령 오보가 났더라도 그것이 내가 오보를 내면은 5배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취재를 하지 말까? 또는 보도를 하지 말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게 됩니다. 이거 학자들을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는데 크게 저해 요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 생활 30전이시죠? 32년 됐어요. 32년 되셨나요? 언론인으로서 하정대 기자 의견 들어봤고요.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이미 처벌이 가능한데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다, 과잉입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위 중과실의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습니다. 특히나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 유튜브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는데 신문방송학과 교수시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법의 그 취지 자체는 동의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성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그냥 무한정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을 용인하는 쪽으로 자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취지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언론중재법이 어쨌든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책임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 사실관계나 팩트체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게 언론이 보도를 위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개정안에 수정된 내용들을 보면 전직은 아니고요. 현직에 있는 고위 관료라든지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은 청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이 이제 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이런 권력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데 그게 의혹이 있다고 해서 보도하는데 그걸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건 뺐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한 전직의 문제가 있어요. 예. 또는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최소원 씨 사태를 겪으면서 비선 실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직에 있는 분들만 이게 청구를 못하게 해놨지, 전직이나 아니면 비선 실세가 있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비리를 만약에 파헤쳐서 보도하는데 청구를 해서 그걸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피해액의 5배라고 그랬는데 예. 그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결국 이제 피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영역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예. 최진병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주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강조돼야 되는 거죠. 다만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되는 거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선후관계가 틀린 것입니다. 그건 언론 학자들도 모두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가장 큰 독소 조항이 뭐냐면요. 이걸 뭐 5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 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허위 보도일 경우에, 허위나 조작 보도일 경우에 이게 만약에 중과실 또는 고의가, 명백한 고의가 있어야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중과실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 이상 썼다 그러면 반복적이라 해서 이거는 만약에 허위로만 드러나면 바로 중과실로, 고의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지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면 이거는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또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제목과 내용이 달라도 또 중과실로 또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고의냐, 명백한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렇게 법원에서 가리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나 1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 이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이상 공무원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3개 대기업의 임원들 대략적으로 하면은 한 6, 7천 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많이 보도하는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비서관을 시켜서, 대리인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거를 갖다가 이거 관련자라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거를 공인과 그리고 공적인 관심사를 보도했을 때는 설령 허위가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아니면은 고의가, 명백한 고의가 없다면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빼주는 게,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도 인정하고 또 손해배상도 다 모두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선 유튜브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작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범위 안에 유튜버들이 빠진 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피해를 당했을 때 부재가 대단히 미약하지요.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짜뉴스의 99.9%가 지금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인 그리고 언론학자 의견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이 언론중재법 지금 저희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지적했고 지금 조금 전에는 어쨌든 가짜뉴스의 온상이 유튜브로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유튜브는 정작 빠져있다.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저희가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판사가 오판을 했을 때 5배 손배 책임을 물리고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을 때 5배 그 책임을 물리면 누가 판사하고 누가 검사를 할까? 판사가 판결문 쓰고 검사가 공소장 쓸 때는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개정안의 제한 이유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에 의해서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예방하느냐?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5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가 화면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99.9%가 유튜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유튜브는 유튜버나 유튜브는 언론인이나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한 이유 자체가 허위 정보 등에 대해서 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유튜브에 대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든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하면서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겠는데 0.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한 그러한 책임을 묻고 나머지 99.9%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대선 주자 가운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유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후보가 있습니다. 누군지 목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개혁의 부메랑 효과인 겁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잘 걸렸어 이러면서 이 법으로 만일에 소송을 간다 이러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데스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되게 되면 이게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를 저는 갖고는 있어요. 네, 하 기자, 박 의원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 매체뿐만 아니고 진보 매체도 똑같이 옥죄는 거니까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런 정치적인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똑같은 언론 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요 대부분이 사회과학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자연과학과 관련된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오랜 기간 연구를 거쳐야만 그것이 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수설이 됐다가 지배설도 되고 통설이 돼서 나중에 학설, 정설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진리를 확인하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회과학은요, 그게 진리가 왔다 갔다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만약에 쓰는 것이 그 하루 안에 최선을 다해서 쓴 건데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으면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기자가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언론이 왜 오보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정정보도를 할 수 있게 해놨느냐. 그거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거 시간을 많이 주면 기자도 3개월에 1개 정도 쓰라고 하면요. 이보다 배나 더 자세히 정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책임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잘 보시고 앞으로 상임위 전체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도 남아 있고 그냥
본의도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밀어붙인 법안은 언론중재법만이 아닙니다. 그제 하루에만 상임위 3곳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제히 강행 처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범여권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는 꼼수를 썼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13번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 8번 야당 몫 의원으로 조정위원으로 친여 성향의 의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법입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석을 해서 결국은 찬성 대 반대 둘로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또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는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이 들어가서 결국은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여당과 같은 의견으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키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어쨌든 여당의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겠다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이건 또 꼼수 아닌가요? 뭐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어쨌든 저분들은 야당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의석 구조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의석수가 저렇게 안 돼 있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뭐 다수당이 지금 180석, 뭐 제가 얘기하는 180석은 이제 친여성향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숫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원칙적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원칙이나 법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의석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여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기 저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야당은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국회 의석수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는 제도라며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요구했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동안 국회가 폭력이 난무했고 또 반대로 날치기가 난무한 그것에 대한 여야의 반성 속에서 날치기도 있어서는 안 되는 측면에서 폭력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함과 함께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언론의 자유를 두고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지금 박범계 당시 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저희가 발언 들어봤지만 굉장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조금 안건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날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중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회법 찾아봤더니 안건조정위원회가 57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2018년 4월 17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 이게 입법 취지인데 그런데 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언론중재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급하게 처리할 만큼 급한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형해화됨으로써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고 국회 후진화법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되게 쉬워요. 김의겸 의원 같은 분 제가 봤더니 국회 배구에서 리베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수당은 한두 명 정도 무소속 의원 만든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은 이게 뭐 금방금방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번 이제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도둑 잡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도둑 잡는 사람을 줄이자라거나 감시하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론이 보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공인이라고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공적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 공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0.1%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하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많은 나머지 일반인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언론이 얼마든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일반 국민을 보호해도 그런 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종대 기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사위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 이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로 대선이 딱 200일 남았는데 이 논란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하종대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소방관 실종에도 먹방. 저는 그 청소년기에 추억들 돋으라고 떡볶이 먹자 그랬는데 이거 청소년기에 한 번도 드시지도 않았던 그때는 못 먹었던. 난 떡볶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추억이 없어. 지금 우리가 떡볶이 시켜놓고 이 가래떡은 안 먹고 지금 어묵만 먹고 있어. 걔는 눈치 보여 서로 못 먹고 있는 거야. 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해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황 씨가 자진 사퇴하면서 그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논란입니다. 이 영상에 찍힌 날짜를 보면 지난 6월 17일입니다. 그날은 바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난 날입니다. 식당 내부 TV 화면에서는 바로 6월 17일 프로야구 중계 방송이 나가고 있었고요. 이재명 지사의 손목 시계도 화면에 잡혔었는데 그 시계는 저녁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과 이재명 지사의 그날 행적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지난 6월 17일 오전 5시 36분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지사는 마산과 창원에 가 있었고요. 화재 현장에는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그리고 고 김동식 구조대장이 고립된 지 약 13시간 반 만에 현장에 이 지사가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이 지사가 화재 규모나 또 소방대원 고립 관련해서 모두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보고를 받으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먹방 유튜브를 촬영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기자들이 이제 취재 활동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가장 이제 좀 불만의 소리를 듣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나 이게 터지면 뭐 집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또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기자의 숙명이죠. 저도 한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많이 있는 거죠. 항상 이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사실 기자보다 이 공직자들은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경기도를 관장하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외국에 계신다든지 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경남도와 지금 뭐 상생협약을 맺으러 갔고 오후에는 경남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좀 전에 보셨듯이 저 시간이 바로 8시 반입니다. 밤 8시 반. 저 시간대는요. 그 앞서서 1시간, 2시간 전에 이미 이쪽 현장 쿠팡 있는 이 경기도 이천 여주 이 지역에 재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김동식 구조대장이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12시부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모든 보도 전문 채널과 종편들이 다 이 방송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들 우리가 아마 그날 기억해 보시면 시민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쿠팡의 그 화재 현장의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걱정을 했던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경기도를 관장하는 경기도지사라면 저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같으면요, 바로 현장으로 달려올 겁니다. 와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저 시각, 바로 김동식 구조대장이 이미 실종이 된 상황이고 본인은 이 상황 자체가 보면 사실은 뭐 공식적인 인터뷰도 아니지 않습니까? 황교익 TV라는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에 사실은 뭐 떡볶이를 같이 먹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저는 더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일단 판단도 문제지만 당연히 참모들이 이야기했겠죠. 지금 지사님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가지 않고 다른 뭐 어떤 개인적인 채널을 찍고 거기서 뭐 웃음을 보이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은 그 대통령 어떻게 봤을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천지 잡으러 갈 때 본인 직접 가고 무슨 술집도 본인이 직접 나가고 그런 거는 본인들이 카메라 가서 잘 가시면서 문제는 정말 필요할 때 지사가 어떤 가야 될 자리에 본인은 저렇게 한가하게 웃으시면서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 의견 들어봤는데 네. 정치권 역시 여야 가리지 않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입니다.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마와 목숨 걸고 싸우는 소방대원을 뒤에 버려두고 창원까지 내려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에서는 무책임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여야 대선 캠프에서도 일제히 성명을 냈는데요. 이낙연 캠프,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다. 윤석열 캠프, 화재 현장보다 먹방 유튜브가 먼저였느냐. 최재형 캠프, 본인의 생색을 내주는 유튜브 촬영과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황교안 씨가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쪽으로 노선을 바꾼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이 논란 여야 모두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상당히 논란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논란을 아마 이제 키우겠죠. 아마 야당 측에서는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 이재명 지사가 뭐 저는 갔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할 것은 먹방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먹방은 아니고요. 먹는 장면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먹방이라 하면 음식 갖다 놓고 예, 예.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식만 먹는 걸 먹방이라고 하는 거지. 저건 지금 거리 돌아다니는 장면 경남 지역 돌면서 중간에 시장 가서 떡볶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들이 시장 가서 뭐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먹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네. 먹방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뭐랄까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거에서 좀 저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판단이나 참모들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전혀 네. 뭐 캠프 측에서 얘기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에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받으면서 도지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예컨대 지시하고 행정 이제 부지사가 같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보고를 받고 또 조치를 취하고 이런 자리들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 화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정 부분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이런 일을 하겠죠. 전체 도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지원 가능하게 하고 부처가 아니라면 시, 군 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현장의 진압의 책임은 소방대장이 하는 겁니다. 그 도지사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작동되고 있으니 본인이 일정이 있는 부분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17일 날 이후에 고성이나 다른 데 가는 일정들은 포기하고 올라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찍은 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제가 그 판단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부분에 이미 통제가 되고 있고 연락이 취해지고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 일정까지 하고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네, 정 변호사님, 이 지사 해명의 골자는 본인은 현장에 없었지만 보고와 지휘는 충실하게 했다 이건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이 16분 14초더라고요. 조회수가 7만 2천 회, 댓글이 2,200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그 구조대장이 실종이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지가 저는 전혀 않던데요. 왜냐하면 그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가 아주 파한대소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즐거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날짜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간에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아무도 몰랐을 것 같다 그 생각 들고요. 김동식 구조대장은 그냥 국가공무원이 아니고요. 경기 광주 소방서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식도 경기도청장으로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이죠.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장의위원장을 누가 하셨느냐? 이재명 지사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되는 행동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는 것은 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5년 전 2016년 이재명 지사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는 SS 이런 걸 남겼는데요.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 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은 네. 당시 5년 전과 지금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해명한 것처럼 당시는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상황이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저 말씀을요. 이 쿠팡 상황에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그러면 김동식 구조대장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구조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인데요. 자,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에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에 왜 안 갔냐고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제 삼으셨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문제를 안 삼았다고 이야기하시죠? 저는 그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먹방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 현장에 정말 지사가 얼마나 자기의 관할 지역 내에서 정말 이 구조대장이 돌아가고 있고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냐를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구하라고 가라 그럽니까? 가서 뭘 구하겠습니까?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 책임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왜 집무실이 아니라 왜 관사에 있었고 왜 중대본에 7시간 이후에 갔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다른 공격 자체가 허위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떠서 이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놓고 이제 와서 자기한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떤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황교익 씨에 대한 인사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의 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막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는 대단히 현장 중심적인 그런 지사고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천천히 늦게 간 것은 이거는 부당한 공개를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해서 떴고 뭐 유명세를 탔다는 것은 이현종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두둔한 대선 후보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그런 논쟁감도 안 되는 논쟁을 벌여가지고 한가한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되겠다 싶고요. 저는 후보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우선 최 교수님 추 전 장관 논쟁감도 안 되는 논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도지사라고 하는 직책에서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능한 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행정부지사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통제가 되고 있고 또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가 발생해서 뭐 이게 제대로 진압이 안 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또 현장에 도지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제한적이다. 보통 이제 도지사 이런 분들이 가시면 보고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소방이나 아니면 경찰에 있는 분들이 실제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키우는 거 이제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권 후보들한테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분들보다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에게도 그런 분들한테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서 사실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논쟁을 하자는 겁니다. 즉 이 사태의 문제는 뭐냐면 다들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국가의 어떤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일 중요한 논쟁이죠. 그런데 추미애 후보께서는 논쟁감도 안 되는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대통령을 나오셨나요?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준비한 한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엔 야권 소식입니다. 김종인의 재등판론. 네, 지금부터 야권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이재명 지사 46%, 윤석열 전 총장 34%,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떨까요? 양쪽 다 36% 동률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국갤럽의 첫 번째 양자 대결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야당에게 지금 경고 등을 보내주고 있는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이 직접 ARS 방식인가 아니면 면접 방식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기본적으로 한 55% 이상, 60% 정도 될 때는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하일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양자 대결에서 실제로 야권 후보가 여권 후보를 한 10% 이상 앞서야지만이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야권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아마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이후에 보여졌던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분들, 즉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의 갈등이라든지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벌어졌던 이 전화 내용 녹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독단적인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딱 4개월 뒤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바로 이런 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보니까 야당 이제 정권 교체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 또다시 이제 자신들의 오만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국민들은 실망했을까? 결국 야당이 어떤 대체 세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이 정말 수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저런 싸움하는 야당에 정말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거. 또 야당이 민생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야당이 자칫 지난 4.7 선거에 대한 이 환상에 빠져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바로 깨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 내부는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고 등이 저는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언급하신 정권교체 관련 수치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공방으로 내분에 휩싸인 모습이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공개 행보는 지난 18일이었는데요. 그날도 말을 아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실제로 이날도 말을 아꼈고 열흘째 공개 행보를 줄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이준석 대표와 사실은 본인과 갈등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준위에서 토론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뭐 입당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지속돼 왔죠. 그리고 녹취록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갈등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신 다른 분들이 싸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설 이유가 없어요, 사실. 본인이 나서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문제는 지금 다른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간에 계속 논란이 되는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광폭 행보를 해오다가 여러 가지 말실수를 했잖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판이 거셌어요. 지지율 하락도 사실은 그분과 연관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내부적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윤석열 후보 개인의 자질의 문제도 사실은 많은 부분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꾸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훈련해서 준비해서 좀 더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과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 네 분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젊어졌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등장 자체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측면이고 젊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젊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예. 조정할 분이 없구나.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에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당 대표가 바로 당의 최고 어른이다. 어른을 모시고 온다는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당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그런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라는 홍준표 후보 어느 쪽 말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하는데 흔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예컨대 잘하는데 뭐 나이가 어리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흔들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생각이 바뀐 게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처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가 현재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공감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재등판이 복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 없는 후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외에 과연 국민의힘에게 대안이 있을까. 정말로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앞세워 비대위로 전환하려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가 발끈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를 향해 꼰대 정치, 자폭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라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당원 당규만으로도 비대위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다. 실제로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이자 가짜뉴스다.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해명을 해왔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전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뭐 저도 별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뽑힌 후보이고 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 대표를 내리고 비대위원장 한다는 거는 이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후보 측이 바란다는 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국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가지고 또 대표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를 대표한다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윤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끌어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비대위로 간다면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저는 뭐 선거 전략상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과 지적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정말 수용을 해서 본인이 정말 대여 투쟁의 앞면에 서고 또 당내 후보들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을 수습하고 뭔가 이제 좀 화합하는 장으로 만든다라면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전혀 근거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지 않고 또 당내 어떤 후보들 간의 어떤 분란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끊이지 않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이준석 대표 본인이 이제 하기에 나름이다. 본인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이 온다면. 국민의힘 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절대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재등판 여부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는 다소나마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윤석열 캠프는 25일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러면 당내 분란이 이제 진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1차적으로 진정이 되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병수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서병수 위원장도 사퇴하면서 또 이 대표를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당 외에 있는 원로들 격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25일 날 이제 그 행사에 비전 발표에 직접 이제 윤 후보가 참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 내일쯤 윤 후보가 아마 기자회견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할 것 같고 해서 결국 이제 윤 후보가 원로들한테 받는 지적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이 당을 좀 이렇게 그래도 포용적으로 끌어가야 된다.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당이 직접 이 후보와 부딪히면 서로 손해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침묵 행보를 해왔고 조금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갈등 자체가 불거지면 뭐 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 안팎의 압박에 결국 이제 좀 수습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또 돌파해낼 것인가. 여기에 또 새로운 또 갈등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걸 두고도 이제 상당히 좀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3지대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섭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이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위치해 있지만 저는 정치의 벤처기업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과거 정치판의 관행과 문법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김 전 부총리가 제3지대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일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뭐 그 숫자가 많냐 적냐는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는 본인이 지금 선을 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그 정체성과 본인의 정체성이 잘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권을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그을 겁니다. 물론 막판에 가서 대선 막판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안철수 대표와의 연합은 거리를 두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과연 연합하느냐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인데, 안 대표를 소환한 인물이 또 있죠.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인데 아주 이색적인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장군! 지금 수백만의 왜군이 성벽 바로 앞에 있사오며 출전해라! 네 놈이 바로 조선의 허장군이 놈이구나! 뭘 내가 지겠노라!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1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원을 주고 매월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허경영 대표는 왜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을까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정치의 중심에 훨씬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말이죠. 허경영 대표가 이미 세 차례 출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 출마할 때 냈던 공약들 보면 정말 황당하다, 허황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허황돼 보이지 않아요. 왜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내는 공약을 보면 허경영 대표와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에 굉장히 젖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포퓰리즘이 일반화됐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발 나 좀 따라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대표와의 지금 단일화까지 제안하고 참 안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